오늘은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책의 저자이신 천준범 변호사님과 함께 다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LG화학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아주 세간의 관심을 아주 크게 끌고 있잖아요. 네. 사실 뭐 이거하고 상관없이 요번 방송 LG화학과 관련된 이제 특집 방송을 같이 하기로 이제 지난번 네. 합의가 됐었는데 마침 네. 또 맞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또 반대하겠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일단 LG화학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한국 주식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네. 그리고 시작을 하죠. 알겠습니다. 일단 왜 한국 주식이 맛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나요? 네. 좀 저희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통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기업의 가치하고 주식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를 머리로 아시지만 그걸 잘 느끼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할 예도 있는데 수박 한 통이 아무리 맛이 있어도 한쪽은 맛이 없을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잘란 다음에 그걸 물을 빼버리면 맛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국 회사의 어떤 가치나 실적은 좋아질 수 있지만 그 한 주의 수익률은 회사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르게 갈 수 있다.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문제인가 지금 LG화학 그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충당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터졌지만 사실은 이건 이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까지 정말 어떤 회사에서나 다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인지를 좀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좀 뭔가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그럼 한번 이야기를 쭉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LG화학 어제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긴 했는데 그 전에 저희 어떤 이 기업 거버넌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포럼이 하나 있는데 그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어서 오늘도 좀 써볼까 해서 한번 같이 가져왔습니다. 네. 물론 LG화학 자료를 조금 추가했습니다. 그 네. 다음날 화면으로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첫 페이지가 이 보도 자료입니다. 어제 바로 나왔다. 어제 6시 정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론이 끝나고 바로 나왔던 국민연금의 보도 참고 자료, 보도 자료에 보면은 이제 그 반대한다. LG화학의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은 주주총회에 이제 올라가 있고 30일 날 표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약 10% 정도의 이제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를 연금이 결정을 못하니까 옆에 있는 이제 전문위원회한테 물어본 거죠. 네. 전문위원회 어제 3시간 정도 토론을 했다고 하고 분할 계획의 취지나 목적에는 공감을 한다.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별도의 어떤 배터리 부분을 키우겠다 이런 게 취지였고 그런 추가 투자를 받겠다는 게 목적은 알겠다. 그런데 이 지분 가치 희석의 가능성이 우려가 된다. 그리고 기타 국민연금의 주주 가치가 훼손될 것이 우려가 된다라고 굉장히 짧게 이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게 뒷장이 없습니다. 네, 요 한 페이지에. 그래서 어떤 언론은 오늘 너무 짧게 이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낸 것이 아니냐, 좀 이유라도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왜 국민연금이 이렇게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물론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추정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 예상되는 어떤 그 문제점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지금 준비해 오신 거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발표했던 그 부분이 그런 시나리오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얼마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심각한지 우리가 이제 주요국 증시 PER을 보면은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넘겨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네. 자, 이거 키워드로 이제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인데 사실 기분이 나쁘죠. 아니 내가 산 한국 주식이 계속 디스카운트 된다. 이게 많이 들어는 보셨겠지만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는 아시는 분은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 이유를 말하기도 하고 북한 문제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경제적이고 재무적이고 이런 그 주식 자체로 볼 때 이유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국 주식은 외국인들이 보기에 맛이 없는 주식이에요. 네, 왜 맛이 없느냐? 자, 이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수박 그림을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수박 한 통을 두들겨 보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잘 익은 수박이죠. 당연히 이게 기업 전체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수박 하나를 잘라가지고 이제 한 조각씩 만든 거를 우리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이 주식도 당연히 수박이랑 맛이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한 조각씩 자른 수박 한 조각을 한번 물에 푹 담궜다가 빼서 준다면 이 수박 한 조각의 맛은 전체 맛하고는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면 그래도 좀 와닿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이 비유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과 주주의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 같지 않습니다. 물론 실적을 기반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거지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주주에게는 이익이 없는 거죠. 이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주식이 얼마나 배당하는지 이게 사실 일반 주주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업 가치, 우리가 말하는 무슨 이제 기업 가치 평가법에 의해서 만드는 기업 가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도 있는데 그것과 주식의 하나의 가치, 소위 시가총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는 그 한 주식의 가치, 일반 주주한테는 이게 중요하죠. 네. 이거는 가치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지난 10년간 2018년까지밖에 없긴 한데 이 2019년 7월 기준으로 봤던 전 세계의 주식들의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네. 이 한국을 보시면은 가장 밑에 이 파란색이고요. 신흥국보다도 오히려 아래네요. 네, 이제 신흥국이 주로 브릭스를 의미하는데요. 네. 선진국들은 평균적으로 배당 성향이 평균적으로 40%가 항상 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호주나 영국 같은 경우는 뭐 50%, 6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 벌면 주주도 돈 버는 거네요, 확실하게. 그렇죠. 네, 굉장히 배당 성향이 높고 당연히 배당 수익률도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기업의 어떤 거버넌스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신흥국들조차도 평균 30에서 40%,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아마 일본이 한 30%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배당 성향 자체가 전 세계 꼴찌입니다. 네. 꼴찌예요, 전 세계? 네, 전 세계 평균으로 따질 때 전 세계 꼴찌고 약 20% 내외. 최근에는 좀 올라갔는데 이것은 배당 성향 자체가 바뀌었다기보다는 회사들 수익이 줄어가지고 네, 수익이 줄었는데 착시 현상이네요. 네, 수익이 줄었는데도 배당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이 좀 올라갔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주식 증시의 그 PER을 보시면은 뭐 이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저평가돼 있다. 그렇죠. 네, 평균 PER이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 독일 같은 나라들은 당연히 이게 훨씬 높습니다. 다른 자료를 제가 오늘은 뭐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 PER하고 배당 성향이 거의 반비례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자료도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 영국, 독일 같은 경우는 저희 배당 성향이 한 35에서 40%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인 경우는 20% 남짓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딱 보이죠. PER로 보면 거의 뭐 50% 이상 저평가돼 있네요. 맞습니다. 이런 저평가가 이런 낮은 세계 최저의 배당 성향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좀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보통 경영권 프리미엄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일반 주주들이 시장에서 사고 파는 가격보다는 뭐 30%, 40% 어떤 경영권이 넘어가는 지분을 할 땐 뭐 한 50%씩 프리미엄이 붙더라. M&A 할 때는 이렇게 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사실 정확한 용어는 저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용어 자체를 폐기해야 되고 비경영권 디스카운트입니다.
일반 주주 원래 기업 가치를 주식수로 나눈 것은 훨씬 높아야 되는데 경영권이 없다 보니까 일반 주주로서는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사고 팔고 있다. 아, 사실은 경영권 프리미엄, 그러니까 모든 프리미엄이 합쳐진 거를 주식수로 나눠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수박 한 통을 가지고 딱딱딱 잘라가지고 주식을 줘야 되는데 훨씬 더 쪼그라든 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사고 팔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은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너무 쉬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비경영권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일반 주주에 해당되는 디스카운트가 심화된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그러니까 대주주들은 상관이 없고 네. 그냥 우리 소액 일반 주주들만 네. 이 디스카운트 영향을 받는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렇죠. 실제로 외국에서도 물론 그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한 30% 남짓 정도 선진국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보통 50%가 넘어가죠. 네, 그것도 정확히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LG 화학 문제는 이런 비경영권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모습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뭐 구글 그 네. 알파벳이라고 하죠. 네. 알파벳이라는 회사는 그 구글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계열사들의 지분을 대부분 다 보유하고 있는데 네. 네, 우리의 지주 회사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미국인 경우는 80% 이상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세금을 2번 안 내게 돼 있어요. 연결 납세를 할 수 있어요. 80% 이상이에요? 네. 그게 굉장히 높죠. 한국은요? 한국은 그런 그 연결 납세가 지금 들어오고는 있는데 한국은 납세 의무 자체가 어차피 각 회사별로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LG화학 물적 분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LG화학은 아마 주주가 아니신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주LG, 지주회사죠. 네. 지주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약 30%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1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과 소액 주주가 한 19%, 외국인 주주가 40% 꽤 많죠. 맞네요, 외국인이. 네, 아무래도 배터리 주식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주주 구성에서 이제 이번 주 30일이죠. 이번 주말에 이제 주총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분할 계획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그 전에 찬성 논리죠. 이제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양권을 올렸으니까 찬성으로 네. 지금 이제 봐야겠죠. 그 이유로는 다양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투자 유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뭐 테슬라가 투자한다는 말도 있고 그러죠. 그렇죠. 네. 또 중장기적으로는 신사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모회사에게도 좋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사의 가치와 일반 주주들이 갖고 계시는 주식의 가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성의 논리에는 회사의 논리는 들어있는데 일반 주주의 논리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네. 네, 회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만 있죠, 사실. 그렇죠. 회사에 도움이 된다. 네. 회사가 성장하는데 좋다. 네. 이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일반 주주는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 별로 논의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포럼에서도 그랬고 또 한 어떤 의결권 자문사도 하나 반대를 냈거든요. 서스틴베스트 반대를 했고 그래서 논의한 이 반대 논리, 국민연금 반대 논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할 계획 취지의 목적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러니까 위의 요건들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네. 예. 하지만 일반 주주의 얘기는 왜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기타 주주 가치. 네. 지분 가치 희석이라는 거는 일반 주주에게 적용되는 말이거든요. 네. 회사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나의 지분 가치에 희석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리고 기타 주주 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의 LG 특히 뭐 지주회사로 전환한 많은 회사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을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네. 정확하게 어떤 거를 걱정한 네.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거를 한번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자, 처음에 저희 뭐 변호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재무 전문가들은 물적 분할인데 왜 이렇게 일반 주주님들이 반발을 할까라는 의아한 마음이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 이유는 이 회사 분할 제도라는 거는
뭐 합병도 있고 회사법상에 많은 그 자본거래 구조 조정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합병, 주식 교환, 뭐 분할 합병, 인적 분할, 문적 분할이 있는데 분할 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권자 보호 절차는 있지만은 이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 제도가 아예 안 붙어 있는 제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분할을 할 때 거기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을 할 때는 반대해가지고 합병이 되면 내 주식을 사주시오 회사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분할을 할 때에는 그런 사주시오 할 수는 있는 제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은 왜 이 분할 제도에 전혀 그런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붙여놓지 않았을까? 특히 물적 분할을 보시면 이런 논리입니다. 모회사와 어차피 100% 주주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죠. 분할, 특히 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인적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주주가 갈라지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죠. 그런 법적인 저희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모 회사가 지금 분할해서 B라는 회사를 만든다 해도 그거 다 100% 여기 거니까 그렇죠. 같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아마도 지금 외국계 의결권 자문사들은 대부분 찬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의 논리, 어떤 그 이론에 따르면은 100% 자회사가 되는 이 회사는 결국은 모 회사로 모든 경제적인 이익이 가기 때문에 특별히 주주에게 손해가 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론적인 결론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이랑 다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특이한 법제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경우에는 이 회사와 전체 주주를 위한 이사, 경영진의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법인 거죠. 그렇죠. 판례법으로 돼 있고 미국인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배주주를 위해서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경영진의 의무 위반이 없다. 이런 게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판례의 태도거든요. 이건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는 어차피 일을 하지만 전체 주주를 위해서 공평하게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냐 없냐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배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도 문제가 없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건데 과연 우려가 되는 것일까? 자, 제가 그냥 이거는 뭐 LG 분들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제가 이론적으로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법적으로. 네,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3가지 정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나리오대로 한다면 사실은 이 일반 주주들, 소액 주주들의 그 당연히 가져야 될 이익이 자연스럽게 대주주에게로 몰려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부분의 회사가 다 했던 거예요. 이게 뭐 지주회사의 마법, 자사주의 마법 이렇게 불리는 것인데 LG도 2003년에 그런 식으로 지주회사로 전환을 했었죠. 네. LG화학 다시 보시면은 주LG가 이 지분율 조금 다른데 3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LG솔루션, 에너지솔루션이라는 신설 회사가 생길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바로 직후의 상황이고요. 네. 자, 이게 바로 지주회사를 만드는 첫 단계인데 다시 한번 이 LG화학이라는 존속회사를 LG솔루션을 갖고 있는 주식 부분과 기존의 화학 제품 생산하는 부분이겠죠? 네. 기존의 LG화학 부분으로 인적 분할을 한번 합니다. 이러면 주LG와 다른 주주들 똑같이 30%, 30%가 나눠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주 LG가 갖고 있었던 사업 부분에 있는 주식을 어떤 방법으로인가, 뭐 유상증자를, 이 부분에 있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현물 출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주식 교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주식하고 이 주식을 바꾸는 겁니다. 주식 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 이 회사의 주식과 주 LG가 갖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주식을 바꿉니다. 아, 그러니까는 LG 솔루션이 알짜라고 봤을 때 네. 알짜의 그 뭐라 그럴까 상위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네. 다른 것과 그냥 교체를 해버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주LG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주식이 주식 부분 요 회사로 왔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 회사를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지분이 그대로 옮겨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3.4가 1로 옮겨왔죠. 빨간색으로.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만약에 이 지금 조금 있더라고요. LG화학 존속회사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도 역시 다시 한번 부활을 해서 의결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다 이 부분 주식을 추가로 줬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결과, 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되는데 여기 조금 화면이 가리나요?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 네. 그 GLG가 결국은 약 6대 4로 알고 있는데요. 네. 6대 4로 되는 그 회사의 가치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GLG가 이 중간 지주회사라는 생기는 주식 부분이 이 회사가 중간 지주회사가 된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약 60%로 강력하게 지배를 하게 되고요. 갑자기 지분이 2배로 확 늘었네요. 네, 이것이 바로 지주회사의 마법입니다. 네, 한 푼도 돈은 들이지 않습니다. 그 돈 주식을 안 들이고 바꿔줬기 때문에. 알짜만 2배로 늘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중간 지주회사가 LG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물적 분할한 그대로 100%를 가지고요. 네. 기존의 LG화학은 이 옆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약 자기 주식까지 포함한 예를 들어서 약 40%로 중간 지주회사가 또 지배를 하면 일반 주주들은 이 LG화학 부분에만 남게 되는 겁니다. 아, LG솔루션이 아니라. 네. 그러면서 GLG는 이 중간 지주회사를 통해서 LG솔루션을 쫙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가능합니다. 네. 네. 이렇게 복잡하게 사실 할 필요도 없고요. 두 번째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직접 올라가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주주, 즉 주 LG를 위한 행동이거든요. 거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금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절차법적으로 다 가능한 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진들은 회사를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네. 하지만 네. 미국 같으면 모든 전체 주주에게 잘해야 되는 어떤 법조항이 있으니까 네. 당연히 그 소외받고 손해보게 되는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네, 생기는 미국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M&A나 자본 거래가 있으면은 거의 95% 소송이 들어갑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100%를 다 자회사를 지배하는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소액주주들을 없애기 위한 거죠. 100% 그냥 지배를 합니다. 그게 오히려 경영이 더 네. 효율적이다. 그렇죠. 네. 자, 이 경우 똑같이 이제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아까랑 같습니다. 네. 물적 분할한 다음에 인적 분할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주식 부분을 아까는 복잡하게 뭐 이렇게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LG솔루션을 달고 있는 채로 GLG한테 합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합병하면 됩니다. 요게 하나의 회사고요. 네. 또 밑에 있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업 부분은 그대로 남기고 이 부분을 합치면은 쭉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 두 주 LG와 주식 부분 회사가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 주식 부분에 있었던 주주들은 자연스럽게 GLG 주주가 됩니다. 아, 근데 이제 GLG 입장에서는 일부 특수관계인 지분이 희석은 되겠죠. 전체에서 다른 새로운 주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LG 지주회사는 워낙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전체 자산에 비해서 이 LG 그 화학의 주식 부분이 갖는 비율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희석되는 부분이 굉장히 낮겠죠. 그 다음에 LG화학의 기존 주주만 따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LG솔루션이 GLG의 100% 회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을 하거나 어떤 그 기업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는 일이 있을 때 그 이익이 모두 지주사로 직접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야. 기존의 LG화학 주주들은 그걸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그 다음 단계는 우리 LG화학 주주님들도 다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회사 측의 의도에 따라 이렇게 완전히 다 그 소액주주들은 하나도 못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네, 충분히 가능하고 물론 뭐 이런 거래를 지금 의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론적으로 이렇게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합병시켜도 됩니다. 더 간단한 방법이에요? 네, GLG가 있고 이제 같은 지금 물적 분할을 한 상황에서 네. 그냥 LG화학을 네. 바로 그냥 LG에 합병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 LG화학이 지금 아마 모회사, 즉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받을 겁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질 거고요. 이 존속회사가 충분히 디스카운트 된 다음에 비율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주 LG의 비율이 좋아야겠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시점에 합병을 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법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LG화학 주가가 가장 낮은 시기에 합병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GLG의 화학사업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
왜냐하면 이 LG화학이 합병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네. 하고 있는 많은 그룹들이 있죠. 지주회사는 전부 다 자회사의 주식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자산의 50%만 넘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업부가 있어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꼭 지분만 보유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 자체 사업도 뭔가 진행을 할 수도 있다. 50%에서 할 수 있습니다. 50%라는 건 자산 총액입니다. 자산 총액에 네. 아, 그래서 화학 사업부가 들어가더라도 당연히 다른 워낙 그 주식의 가치가 많기 때문에 50%가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아까와 같이 LG화학의 기존 주주님들은 전부 다 자기가 물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지만 합병이 승인이 되면 바로 주LG 주주가 돼버립니다. 원하지 않은 바죠, 사실은. 그렇죠. 나는 LG화학의 배터리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 GLG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LG솔루션이 100% 자회사가 되는 이런 거래도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그럼 뭐가 됐든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네. 아주 합법적으로 네. 그냥 소액 지금의 그 LG화학 일반 주주들을 배제시킨 채 그 배터리 부분, 미래 성장성이 아주 높은 그 네. 부분만 그냥 LG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아마 무궁무진할 겁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렸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네, 더 고민 많이 했으면 더 아주 네, 회사의 스마트한. 뭐 재무 전문가님들하고 뭐 세무적인 회계적인 걸 다 해서 아마 더 많은 방법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가장 쉽게 지금까지 했었던 신뢰가 있는 방법으로만 생각해봐도 이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국민연금이 아까 애매모호하게 표현했던 기타 주주 맞습니다. 훼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기타 일반 주주의 주식가치 훼손이 된다는 것은 이런 추후의 거래에 의해서 일반 주주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적 분할이다. 왜냐하면 이 물적 분할의 효과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배주주는 통제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네. 100% 자회사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은 이 물적 분할로 내려간 그 주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주식을 내 마음대로 팔 수도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물적 분할의 근본적인 효과고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물론 이 솔루션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배주주를 위해서 경영자가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의 의무 위반이 아닌 법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거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지배주주를 위한 법들, 위한 거래를 막는 법들이 있지만 이런 법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의무가 그냥 들어오면 좋겠죠. 네. 모든 주주를 위한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내 많은 법들을 그 주주들의 어떤 이익을 네.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뭐 금융시장의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 많은 법들을 고민하고 만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네. 그냥 경영진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이 항목구만 들어가면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이걸 안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건 좀 그 복잡한 이유도 있습니다. 뭐 이론적인 이유도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혹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LG화학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표현했던 그 세 가지 이유로 거부하겠다라고 한 그 속 사정이 사실은 이러한 식으로 흘러가면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완전히 훼손될 수 있다. 네. 가능성이 있다. 물론 네. LG가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앞으로 저희가 돌아갈까요? 한번. 네, 이거 뒤고 맨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뒤에 하나 저희가 끼울 걸 그랬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1호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기타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대주주인 GLG를 위한 거래가 너무 무궁무진하게 가능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에 그 투자한 그 주주들의 일반 주주들의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뭐 돈은 현재까지 그 화학 쪽에서 많이 벌지만 네. 사실 화학 쪽은 좀 앞으로 사양 산업으로 예상이 되는 그럴 수 있죠. 분야잖아요. 네. 배터리는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네. 미래 산업으로 그렇죠. 인정을 받고 이 부분 때문에 한 건데 정말 이 알짜배기 지금 당장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앞으로 크게 벌 수 있을 것 같은 분야를 띄어서 가져가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앞으로 사양 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부분만 그냥 주주들에게 넘긴다. 이게 그럴 이제 불만인 가능성이 거죠.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도 물적 분할된 그 회사의 주식을 못 가진다는 것은 처분권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자체도 문제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LG화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방식 혹은 그 외에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문제는 네. 이렇게 개인 주주들을 배제한 채 대주주를 위한 뭔가를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법 체계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 네. 이게 사실은 큰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누구나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법들을 만들어 왔지만 그것들은 지역적인 법들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이 장가지들이 많으면은 서로 충돌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서로 재판 가야지만 뭔가 해결이 네. 그것도 되게 복잡하고.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간단하게 경영진 당신의 그 행위가 네. 정말 전체 이 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냐 아닌 거냐 네. 그걸로만 평가하면 정말 단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또 넘겨야 되나요? 앞으로 다시 뒤로 가면은 다시 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장가지 이런 뭐 1차 부당거래법, 지주회사법, 2차 부당거래 기회유용금 이게 복잡한 모든 게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냥 가장 단 하나 간단한 네. 경영진은 회사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네. 참 어려운 거 아니 쉬운 것도 어렵게 하는 게 이제 근데 여기에는 아마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네. 뭐 조금씩 비틀면서 뭐 하여튼 뭐 너덜너덜해졌겠죠. 지난 뭐. 25년, 30년 동안 이렇게 법이 계속 바뀌고 뭐 왔던 겁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또 어쨌건 뭐 투자자들이라도 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부가 됐든 네. 아니면 정치인이 됐든 아니면 기업이 됐든 네. 요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네. 아주 분명하게 요구하면 되겠네요. 네. 압박을 가하고. 네. 쉽잖아요. 딱 하나만 하면. 아주 쉽잖아. 네. 뭐 어렵게 공정경제 3법이니 뭐니 뭐 다 필요 없고 네. 그냥 그거 하나. 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가 아니라 네. 회사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네. 경영진은. 뭐 회사와 전체 주주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전체 주주를 위한 거죠. 그런데 주주 사이에 이해 상충 관계가 있을 때에는 전체 주주에게 똑같이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딱 요거 하나만 들어가면 네. 네, 하여튼 뭐 LG화학이라는 하나의 그 케이스를 통해서 왜 우리 한국이 기업들이 외국인들로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 우스갯소리를 들어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 네. 근본 원인을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그 어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어떤 사례들 가지고 또 네. 한번 또 방송하도록 하시죠.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좀 명확하게 LG화학 주주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우리 전체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저자이신 천준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